저는 독일 통일의 특징과 교훈, 그리고 예멘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시사점에 대해서 한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주로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영종 박사님. 이길규 부원장님이 발표하신 그 삼국 통일과 한민족의 정체성 형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정기 교수님이 발표하신 베트남 통일의 특성과 교훈, 한반도에 주는 함의와 관련해서 토론을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실 많이 부족해서 일단은 그 우리 이 발제자님들의 그 논문을 지난 주에 받아서 제가 한번 보고 저도 그 토론을 활성화해서 뭐 얘기 논란을 벌인다는 측면에서보다는 조금이라도 그 보탬이 되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결국은 한반도 전략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요 그 통일의 어떤 중요성 인식 또 역사적 교훈을 형성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자료는 파워포인트 형태로 만들어서 두 발제자 분들께 드렸습니다. 결국은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삼국 통일과 관련해 가지고 이 한민족의 어떤 그 형성,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통일을 논의하는 이런 씨앗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또 거기서 출발점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뭐 역사가 사실적으로 뒷받침을 얼마나 많이 해주고 또 그게 얼마나 완전한 우리가 오늘날에 생각하는 그런 통일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민족의 출발이었는지, 이것마저도 사학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고 또 남북 간에도 차이가 아주 많아서 굉장히 어려운 소재인데도 그리고 또 고대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료도 부족할 텐데 나름대로 아주 잘 꿰어서 이렇게 좋은 우리 통일의 어떤 교훈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글을 준비해 주신 우리 이길규 부원장님한테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중에 조금 보태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맨 앞부분에서부터 이게 이제 결국은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말하자면 바텀업 방식으로 국민의 어떤 통일에 대한 생각을 엮어서 그래도 관제라고 그럴까요? 이런 위에서 만든 어떤 통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공감대 형성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어떤 정책적 목적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이고 우리 국민한테 직접 필요로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첫 번째 한민족의 어떤 개념에 이어가지고 한민족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한민족의 어떤 세계에서도 우리 한민족 하면 아마 유태인족에 가깝게 또 아주 심한 중국인들에 가깝게 굉장히 동일성도 있고 또 특성도 있는, 그리고 굉장히 대단한 그런 민족으로 평가가 된다는 부분을 첫 부분에 좀 강조를 개념 바로 뒤에 좀 해주셨으면 막연하게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이라든지 주관적인 기준의 결과로서 일단 우리 민족은 지금 현재 체제와 영토 때문에 남북이 분단이 돼 있고 또 국가의 어떤 영토로 보면은 뭐 조선족도 있고 고려인도 있고 또 제외 교포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유엔에까지도 어떤 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민족 자결주의라는 입장에서 보면 선거라든지 뜻에 의해서 본인의 뜻에 의해서 통일에 말하자면 서로 우리 한반도의 어떤 통일에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특성이나 우리의 민족의 어떤 기준, 이거를 아주 간명하게 잘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특징, 특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우수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좀 한번
넣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신 어떤 1300년 이상 동일한 민족 국가를 유지해온 우리 인류사의 보기 드문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앞에다가 좀 강조를 해서 일단은 좀 요거 자체가 한민족이 아주 우리가 봐도 그렇고 자타 공인하에 대단한 민족이다. 그 민족이 결국은 뒤에서 그 두 번째 장에서 보면 한민족의 형성의 토대가 나오는데 거기에 문화적 전통, 한민족의 문화적 전통 이렇게 2번에 돼 있는데 이거를 한민족의 정체성 형성을 문화적 전통하고 같이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제목도 그렇게 좀 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당나라가 우리 나당 연합을 활용해서 결국은 그때 당시에 최고 큰 숙제를 해결을 한 어떤 국제전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당은 안보 위협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제일 큰 안보 위협인 북쪽의 돌고를 공격해 가지고 복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경제적인 교류로였던 실크로드의 무역을 지장을 초래하는 서역의 국가들을 복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을 제압하고 이제 동쪽에 고구려를 이미 고구려는 우리들도 잘 알다시피 수나라 시대 때부터 엄청나게 힘들었고 왕조까지 망하는 그런 대단한 안보 위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건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해가지고 결국 신라의 연합 공격 제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해서 아주 동북아의 어떤 맹주가 되는 그런 측면을 일부는 좀 넣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만은 신라의 통일 부분에 당과 백제에 대해서 웅진 도호부 설치라든지 안동 도호부 설치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아예 한반도를 장악을 하려고 추진을 해왔고 그것을 결국은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 그 다음에 신라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을 한 것이라는 게 조금 더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베트남 부분에 그래서 좀 넘어가서 좀 말씀해 주시죠. 시간. 예. 그리고 이제 저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발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풍성하게 우리의 역사 일부로 좀 기술을 하는 것을 좀 검토해 드릴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만주를 잃은 아쉬운 계기가 되었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역시 그때 당시에 발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남북 간에도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 발해와 신라로 기술이 돼 있고 우리나라에도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 지필 기준으로도 발해와 신라 그다음에 학계에서 논란이 계속 벌어져 왔던 통일 시대가 아닌 약간 남북조 시대다 이런 것도 이미 들어 있습니다. 교과서 지필 기준에. 그리고 북한에서 이렇게 아마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 가지고도 약간은 좀 큰 흐름에서 분명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언급은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보수적이고 논란이 많고 하지만 그래도 교과서 수준 정도에서는 약간 좀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사실 우리 지금 통일의 어떤 씨앗을 그리고 교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동서고금의 여러 사례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찾고 있는데 이 베트남 통일은 아쉽게도 우리하고 똑같이 거의 여건 자체도 남북 분단, 식민지 경험, 그 다음에 남북 냉전 대립, 중국과 러시아하고 미국이 뒤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이 또 전쟁까지 하고 또 6.25 전통을 갖고 있고 중국에 접해 있고 거의 똑같은 그런 모양새인데 그렇게 어려운 공산주의 국가가 특별히 유리한 시기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공산주의가 어쨌든 간에 전세를 잘 읽어서 전략을 구사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공산주의가 통일을 해서 이렇게 지금 사례의 교훈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특히 강조 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 하셨습니다만은
베트남의 그 개혁 개방 성공 요인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그래서 북한도 좀 교훈도 삼고 우리도 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특히 그 공산주의가 그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세안 채빈국,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쌀 수출이 2, 3위에 달했는데 수입국으로 전락하고, 이렇게 아주 그 통일을 해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거꾸로 그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다시 그 시장 자본주의를 선택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를 비춰가지고 통일 전에 남과 북이 먼저 체제에 어떤 수렴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도자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 베트남이 결국은 그 사회주의 이식에서 처음에 전부 숙청하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남부의 자본주의 경험을 오히려 활용을 해가지고 국가 발전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념적으로 과감하게 어떤 변화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외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 그때 당시에 적국이던 우리하고 미국하고까지 수교를 하고 이랬던 상황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북한도 이 때만 되면은 가끔씩 그 진정성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베트남식 개방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북한이 어쨌든 개방이나 북핵을 결단할 경우에는 베트남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체제 불안이 없는 상태에서도 뭐 오히려 경제 교류라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쭉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통해서 통합 기반을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공산화 통합 과정에서 결국은 요 책이나 우리 결과물이 우리 국민들한테 배포가 많이 될 텐데, 결국은 그러면 이 공산화 통일 이후에 정치체제 재편 과정에서 오히려 지금 그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좌파 쪽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친북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정적이기 때문에 더 빨리 제거가 됐다든지 뭐 이런 남부 공산주의 활동가들을 배제하고 또 노동자, 학생 등 반정부 세력들도 다 그 제외됐다는 사실도 조금은 그 강조가 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남부를 초기에 장악을 해가지고 사회 개조를 통해서 강제로 남부를 북부화 시켰지만은 실제로는 개혁 개방을 할 수 없이 10년 만에 10년이 좀 넘어서 했고, 그 다음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북부의 그 남부화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패착을 우리 한반도에서도 다시 할 필요가 없이, 결국은 정치 체제가 아무리 다른 통일도 결국은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선택에 의해서 통일 주도 체제와 상관없이 우월한 체제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공산주의하고 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얘기하는 것, 이건 결국 굉장히 그 취약한 것이고, 결국 공산주의가 통일전선 전술하고 이 평화협정을 가지고 실체는 아무것도 없이 사람의 마음을 장악해서 결국은 통일을 가져가 버린 이런 그 결과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그 문제를 우리 국민이 실제로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금은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베트남 통일도 자꾸 그 좌파나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리더십을 많이 강조하고 민족주의를 많이 강조하고, 그래서 마치 그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처럼 벌써 논란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통일 이후에도 조금 경제 성과가 개혁을 해서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공산주의 그 우세 지배체제 원칙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패라든지 비효율적인 국정 운영, 그다음에 비민주화, 이런 것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된 상태가 아니다. 이런 것도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뭐 질문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마지막으로 저 이정근 박사님께서는 시간상 우리 예멘 통일은 뭐 우리하고의 또 직접적인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독일 통일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한번 코멘트를 한번 해주시죠. 독일하고 예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자료를 보면서 어느 쪽이든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부분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면 저는 해군대학교에 있는 이정근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짐작을 하시겠지만 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군사 문제와 더불어서 통일에 대한 생각도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특히 저는 통일하고 군사 통합 분야에 주된 연구 영역으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연구원에서의 세미나에서도 제가 발표할 기회를 있었는데 오늘 통일과 관련된 좀 더 직접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게 됐고 또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저도 또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통일의 원인 행위인 분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분단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동강이 나게 끊어서 가른다. 또 제도적으로 사물이나 업무를 여러 단계로 나누는 것, 또 집단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단체를 몇 개의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국가나 민족이라는 이런 큰 수준에서의 분단은 어떤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아주 복합적으로 결합된 여러 가지에 의해서 분단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단이 이루어지는 어떤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은 또 지금과 같은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세력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단의 원인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역사적으로 근대 이후의 분단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서구의 어떤 식민지 제도에서부터 분단의 어떤 원인이 단초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이념의 전쟁에 의해서 이 분단이 좀 더 고착화 된 다음에 종교 문제 같은 특히 중동에서는 이제 종교 문제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분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용으로 분단이 있으면 반작용으로 분명히 통일도 있을 수 있겠죠. 현재는 이 통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아주 많은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어떤 정치적인 실체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들을 우리가 통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통일을 만들어내는 동인으로도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은 영토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문화 문제라든지 민족성, 종교 이런 것들이 통일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분단의 원인이면서도 통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원인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 협력적인 통일을 들 수가 있습니다. 독일이나 예멘 초기 통일이 바로 이런 협력적인 통일, 평화 통일을 이루어왔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흡수 통일이 있는데 독일이 이런 흡수 통일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강제적인 통일인데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게 강제적 통일인데 그 결과 뭐 흡수 통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이나 현재 예멘이 진행되고 있는 내전의 결과가 이러한 강제적 통일로 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일도 어떤 유형이 한 가지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독일과 예멘의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는 협력적 통일의 모범 사례가 독일의 통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일연구의 대부분도 독일 통일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독일은 역사적으로 주변국의 견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통일이 되면 하면 그 주변국에서 지도적인 역할, 지배적인 역할, 그런 세력으로서의 위상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운, 독일 통일에 두려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입장에서는 통일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두려움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조치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마 강병환 공사님께서도 독일 통일과 주변국과의 관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일 통일 당시하고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괴리가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소련이 자체 붕괴를 하면서 그 붕괴를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 필요했습니다. 힘이 필요했습니다. 외부적인 도움이. 그래서 독일을 이용하려는 고르바초프의 목적이 상당히 컸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독일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먼저 조치를 많이 해왔죠. 그래서 통일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는 그런 이원적인 입장을 현재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국으로부터는 의구심을 받게 되고 중국으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애매한 입장을 저희들이 취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면서 미국과 상당히 많은 충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 국가도 중국 입장이 서로 만만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대외 정책을 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제한점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우리 통일 대상이 되는 북한이 핵 능력을 완성함으로써 사실 영내 불안정성을 더 크게 만들고 있고, 이것 자체, 북한 핵무기 자체가 우리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또 다른 대규모 충돌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통일 가능성과 관련해서 국제 정세는 상당히 뿌연 안개숲과 같은 그런 불안정성을,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욱이 통일 상대방인 북한은 또 동독하고도 완전히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죠. 현재 북한의 권력층은 체제 유지에 굉장히 혈안을 가지고 있고, 또 무력 통일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외부의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 가지고 국제 정세에 무지할 뿐더러 자신들이 억압받고 있다는 그런 인식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억압에 대한 저항권 개념조차도 북한 주민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시위라든지 정권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개방의 어떤 통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이 북한에는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 그게 통일에 더 어려운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긴급 구호조차도 국제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에 있고, 남북한 교류가 오히려 북한 권력층의 생명만 연장시켜주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강병환 공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 정권은 봉건 왕조와 같고 주민을 억압하고 있고 적화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적인 통일에 굉장히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병환 공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북한 정권이 과연 평화 통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을까? 마지막으로 북한 정권의 변화가 불가하다면은 세월이 가도록 우리가 손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어떤 방법까지도 우리가 가능한 대안으로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멘 통일에 대해서는 뭐 생략하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한 가지만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멘 통일에 대해서는 뭐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질문상으로는 아까 그 말씀하신 원고 안에 보면은 통일 한국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통일 과정에서 예멘이 주도권을 갖지를 못, 어느 쪽도 주도권을 갖지 못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면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잠시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